어둑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도는 작업실 안은 수십 개의 오래된 시계들이 내는 나지막한 뚝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는 초침 소리들이 한데 모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기름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67살의 최민주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손안에 든 작은 회중시계의 복잡한 내부를 향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손은 놀랍도록 섬세하게 움직이며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시계 안에서 흐르는 시간과 그것을 되살리려는 자신의 숨소리뿐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 평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64살 아내 오수진이 뛰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단정하던 그녀의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공들여 꾸민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작업대로 달려왔고, 그 바람에 탁자 끝에 있던 작은 도구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 사기였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손안의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길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미동없는 모습에 수지는 더욱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전부 날아갔다고요. 그제야 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든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업실을 채운 시계 소리처럼 메마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수진 씨. 내 일이 아니고. 그 순간 작업실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자신을 수진 씨라고 부른 것도, 그 내용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라니요. 우리 문제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벗어 작업대에 내려놓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의 눈빛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았죠. 그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빛나는 앞날을 만든다며 내가 하는 일은 그저 고물이나 만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이 직접 만들어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빛나는 앞날을 말이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아주 잠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기엔 그녀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글자가 떠오릅니다. 석 달 전.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사연을 어느 고장에서 보고 계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더욱 흥미로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되돌려 이 부부 사이에 얼음장 같은 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의 거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최민준의 하루는 대부분 창가에 놓인 자그마한 책상에서 시작되고 또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은퇴 후 그의 유일한 낙이자 세상과의 소통 창구는 바로 멈춰버린 시계들이었죠. 햇살이 먼지를 비추며 조용히 내려앉는 그만의 작은 공간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시계 부품들과 기름 냄새가 밴 헝겊, 그리고 마치 수술 도구처럼 정갈하게 정돈된 그의 손때 묻은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계 수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교한 의술과도 같았고, 잊힌 주인의 기억을 되살리는 고요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작은 톱니바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세계는 아내 오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언제나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과의 이른바 투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잘 꾸며진 겉모습과는 달리 얼굴에 깊은 불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앉아있는 책상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들고 있던 고급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그 고물덩어리들이랑 씨름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겨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에 나갔더니 박소영 씨 남편은 요즘 유력가들과 어울려 공을 치러 다닌다던데. 김지아 씨 남편은 어엿한 자문회사를 차려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대요. 그런데 당신은요, 온종일 먼지 쌓인 고물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친구들한테 남편이 퇴직하고 뭘 하는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참느라 혼났어요. 최민주는 잠시 일손을 멈추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손안에 시계에 둔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물이 아니오. 저마다의 사연과 세월이 담겨있는 귀한 물건이지. 당신 친구 남편들이 세운다는 그 사업 계획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아내에게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월, 사연, 그게 밥 먹여주나요? 돈 한 푼 안 드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남들은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는데 당신은 어째 갈수록 뒤로만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내 등만 바라보고 살 생각 말고. 아내의 날카로운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마침내 수리를 마친 낡은 괴종시계가 맑고 깊은 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 청아한 종소리는 잠시나마 아내의 독한 말을 덮어버렸고 민주는 그 소리 속으로 조용히 침잠하며 다시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느꼈을 깊은 마음의 상처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수진은 자신의 말이 남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투자 모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값비싼 찻잔과 화려한 다과를 준비한 그녀는 일부러 손님들을 거실 창가, 바로 최민준의 작업 공간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의 존재를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처럼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민주는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 친구들의 속삭임과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는 그의 단단한 집중력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저게 말로만 듣던 최 선생님 취미생활인가 봐. 참 소박하시네. 우리 남편은 저런 거 보면 숨막혀서 못 견딜 텐데.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는 이를 악물며 손안의 작은 부품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진 수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저 사람들 웃음소리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나 해요? 내 체면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고요. 친구들 눈에 내가 꼭 정신 나간 고물상 영감님을 모시고 사는 불쌍한 아내로 보였을 거라고요. 당장 저 잡동사니들 전부 내다버려요.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침묵으로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마주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그냥 잡동사니가 아니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쥐어주신 유품이자 내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물건들이오. 당신 눈에는 그저 낡은 고물로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내 삶의 기억이고 영혼과도 같은 것들이란 말이오. 그의 진심 어린 항변에도 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영혼 타령으로 우리 집 대출금이 저절로 갚아지기라도 한대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현실을 좀 보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번듯한 지위예요.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녹슨 쇠붙이들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소중한 세계는 그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구기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고 해진 가죽 도구함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꾹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억누른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날선 말들이 흩어진 거실에는 오직 낡은 시계들의 무심한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오수진은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투자 모임에서 찾아낸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남쪽 바닷가에 최고급 휴양시설을 짓는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죠.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남편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드디어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기회가 왔어요. 이 사업에만 투자하면 우리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녀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된 예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주는 아내가 내민 서류를 말없이 넘겨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정밀한 기계를 다뤄온 그의 눈에는 허술하고 과장된 사업 계획서의 문제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로 가득했고,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투기, 아니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너무 위험하오. 빈 껍데기뿐인 약속만 가득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러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의 신중한 조언은 아내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잔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야 속이 시원해요. 당신처럼 낡은 시계나 끌어안고 가난하게 늙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자 수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멀리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아들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분석가로 일하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준의 손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법이라고요. 어머니께서 하시겠다는데 그냥 믿고 맡겨보세요.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꽤 괜찮은 회사 같던데요. 아버지의 낡은 생각으로 어머니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라는 아들조차 한탕주의에 눈이 멀어 사태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와 아들, 그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고,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고집불통 늙은이의 투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최민주는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포기가 아닌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잠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낡은 작업 책상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가에는 책상이 있던 자리에 희미한 먼지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나온 오수진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반대만 하니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신이 끌어안고 있던 그 잡동사니들, 마침 고물을 사들인다는 사람이 있어서 싹 다 팔아치웠어요. 이것 봐요. 꽤 쏠쏠한 돈이 됐다고요. 이걸로 투자 계약금 일부를 해결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밝은 앞날을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만족감과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주는 텅 비어버린 창가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연장들도. 그의 질문에 수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낡은 드라이버랑 족집게들 말이에요. 당연히 같이 팔았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 곧 부자가 될 텐데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낡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체온이 깃든 유산이었고 수십 년간 자신의 손을 지켜준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는 그의 영혼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죄만이 남아 모든 감정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말다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아버린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옷장에 걸려있던 겉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복수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낡은 집 열쇠를 꺼내 우편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깊고 어두운 밤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선 최민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낡고 한적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내 몰래 아주 적은 돈이지만 비상금을 따로 모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골목 어귀에 자리한 먼지 쌓인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금은방이었던 듯 창에는 낡은 쇠창살이 달려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훌륭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복수는 아내와 아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직접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습니다. 최신의 시계방.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품을 팔아 벼룩시장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중고 연장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 닿자 낡은 도구들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어르신들이 재미삼아 맡기는 낡은 벽시계나 손목시계를 거의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되살아난 시계들은 다시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고 시계와 함께 멈춰있던 어르신들의 추억도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입소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작은 시계방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장인이라는 칭호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그의 빈자리를 뒤늦게 깨달은 오수진과 아들 우성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남편이 화가 나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손전화로 수십 통의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우성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셨을까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찾아가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요.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남편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분노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시계방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솜씨에 대한 소문은 이제 동네를 넘어 오래된 물건을 아끼는 수집가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낡은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시계에 매달렸고 마침내 멈춰있던 시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감격한 노신사는 그의 작업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자신이 활동하는 옛 물건 애호가들의 모임에 올렸습니다. 진정한 장인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최민준의 작은 시계방은 전국의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철학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최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집을 떠난 지 꼭 석 달이 되던 날, 오수진의 허황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휴양시설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묘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투자회사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휴지 조각이 된 계약서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아들 우성이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진정한 장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아버지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행방을 찾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진 속 주소를 찾아 낡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신의 시계방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에서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묵묵히 시계를 수리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작업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풍경은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당신 마음도 모르고 제발 우리를 좀 도와줘요. 우린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들 우성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용서하고 도와주셔야죠. 최민주는 그들의 절규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도 미움도 아닌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야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국제 경매 누리집의 화면을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낡은 시계 수리도구 한 세트의 사진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좀 보시오. 이건 18세기 프랑스 장인이 만든 시계 연장 세트요. 당신이 고물상일이 헐값에 팔아넘긴 내 아버지의 유품과 똑같은 물건이지. 여기 마지막 거래된 가격이 보이시오.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요.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격렬했던 그 낡은 드라이버들이 바로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었소. 당신은 나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헛된 욕심 때문에 우리 집안의 역사와 진짜 재산을 당신 손으로 내다버린 거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망치가 되어 수진과 우성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과 자부심, 그리고 가문의 역사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길고 지독했던 인연은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씨의 시계방은 이제 낡은 골목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솜씨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젊은 제자들이 생겼고 작업실은 언제나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쌀이 작업실 안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어느 날, 그는 향긋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자신이 평생 아껴왔던 낡은 돋보기 안경을 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인의 정신과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비록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잃었지만 그 대신 자기 자신이라는 더 큰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돌아설 용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